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절차가 진행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사건에서 이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우선 네. 특검 구형량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상당히 엄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 전체적인 개별 범죄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체적인 구형량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먼저 보면은요. 경합범 가중할 경우에 최대 징역 11년 3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요.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징역 5년, 그리고 당시 국무회의 등과 관련해서 징역 3년,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관련해서 징역 2년, 이렇게 합해서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는데요. 물론 10년형이 선고된 게 아닙니다. 특별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가 상당히 중하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지적과 질타의 표현을 동원해서 오늘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검이 징역 10년 구형하면서 윤 전 대통령 태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또 법기술을 내세워서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이거 구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구형뿐만 아니라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물론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봐야 되는 것입니다만 오늘 특검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소의 정점에 있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이제 본인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급급했다. 자, 이런 부분들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이건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겁니다. 물론 피고인의 태도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그 전에 유죄 판단이 우선 나와야 돼요. 유죄 판단을 받아야 그 후에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오늘 특검이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오늘 재판에서 판단 대상인 여러 범죄 혐의가 증명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특검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특검이 지적했던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형량을 높이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혐의 내용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세 갈래로 나눠서 구형을 했는데 먼저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게 이제 공수처 체포영장을 방해했다, 이제 이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양형 기준보다 무겁게 구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특검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이 있죠. 그런데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 범죄가 있고 아직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우선 특검은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비난 동기다. 비난받을 만한 동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양형 기준상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구형한 것은 징역 5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상한보다도 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인데요. 그 이유도 이야기했어요. 즉 자신의 권력을 잘못된 선택 후에 남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공무집행 방해 형태라는 겁니다. 즉 총기 관련해서도 총기의 소지를 지시를 했고 물론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형태다. 굉장히 법적으로 위험성이 크며 여기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아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상한인 징역 4년보다도 더 중한 징역 5년형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 처음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펴고 있거든요. 이 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특검의 입장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 있었던 모든 절차는 위법이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하지만 특검은 당시 공수처가 관련 법령상 공수처법상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또 그러자 그 다음 단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당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이었고 그렇게 잘못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용산이었고 네. 또 그곳을 관할하는 곳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한 그런 공무집행이었고 그 공무집행을 불법으로 위법하게 방해했기 때문에 범죄 성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혐의가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3년이 구형이 됐는데 이게 그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랑 묶어서 또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이게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위법하다.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무회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국무회의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제도인데 당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특검은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해서 최대한 많은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야 마땅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서 9명에게는 연락도 안 했고 나머지 현장으로 국무회의장으로 온 국무위원들 숫자를 세서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이게 심의 대상이긴 하지만 의결 대상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했고 의결권이 침해된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그렇지 않다고 또 반박을 했는데요. 직권남용죄의 객체인 어떤 그 권리라 함은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또 증거인멸 역시 성립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 알아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은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증거를 통해서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한 것이 증명된다라고 보아서 이 부분 역시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혐의도 한번 살펴보죠. 이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했다. 이 혐의에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에 관여한 게 또 한덕수 전 총리도 지목이 되고 있어요. 재판도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전 총리 재판에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사후 계엄 보고문 관련해서 이거 박물관에 두는 걸로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또 내놨죠. 재판 과정에서. 네. 이 말은
실제로 정식 문서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적인 주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하지만 특검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다음에 그 후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추후에 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또한 여기에 관련자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범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서랍속에 넣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서가 설령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행사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은 그거 역시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굉장히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법조계에서도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의를 준비해서 본인이 지금 준비한 내용들을 계속 읽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거대 야당이 취임 초부터 발목을 잡아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망각하고 반국가 세력과 연계해서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 이제 본인만의 이유를 좀 설명하는 이런 진술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메시지 내용이 또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사실 오늘 구형이 이루어진 이 사건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아닙니다. 네. 그와 관련은 있지만 실제로 내란 우두머리냐 아니냐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그런 재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유문죄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하지만 또 넓게 보자면 궁극적으로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까지도 피고인 측에서는 강하게 호소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형 후에 변호인들이 이야기할 때도 저도 오전에 공개된 것들 다 봤는데 부정선거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고 또한 선관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었고 또 단순한 추상적인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뭐 이해가는 측면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부분들을 피력을 해야 종합적인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설령 오늘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는 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여러 차례 반복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즉, 이 설령 이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느냐. 우리 법상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국한되거든요.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고요. 또한 윤 전 대통령 본인도 피고인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겠습니다만 법조계 내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을 내놓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더 우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이제 공소장 범죄 사실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오늘 결심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결심을 오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반발을 거세게 했어요. 이게 내란 그 이제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이후에 이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또 이 주장을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지금 특검의 구형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이제 1심 선고를 다음 달 내리게 될 예정인데 가장 재판부가 무겁게 판단할 대목 뭐라고 보십니까?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오늘도 예.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다른 부분 혐의도 굉장히 중하죠. 그리고 국가의 법질서 자체를 뒤흔든 일이었고, 또한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혐의들인데, 그런 것들보다도 당시 많은 국민들이 현장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호처의 직원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되었다. 이런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특검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차원의 네. 굉장히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인정된다면 상당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되었고 이제 수사권이 없었고, 또한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도 관할 위반 등으로 효력이 없었다면 그 후에 있었던 이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만약 1월 16일로 예상되는 1심 판결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동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여야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던 네. 공수처의 수사권, 네. 서부지법의 관할권 네. 관련해서 법원이 다시 한번 문제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세울 주장이 사실 힘을 더 잃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재판 초반부터 재판장이 상당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난 재판에서도 특검법상 6개월 안에 선고하기 위해서 1월 16일에 선고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증인들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나오지 않으면 이때는 증인 채택 취소하고 또 증인 신청한 거 철회하도록 하자라고 네. 말을 했는데 오늘 또 안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시간을 더 부여하지 않고 단호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 관련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한 그런 기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단호하게 절차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절차 진행과 결과는 결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오늘의 분위기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그러니까 본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건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뭐 이제 병합도 이루어질 거고 내년 1월 초에 재판이 마무리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심 재판 결과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재판들에게도 당연히 이 1심 재판 결과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또 새롭게 기소되는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수사에 따라서 더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판부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심급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리 관련된 부분도 이 사건 초반에는 법조계에서도 처음 보는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우리 법원이 어떻게 이거를 판단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 1년 가까이 이 사태가 계속되면서 법조계 내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적법했느냐, 또는 그렇지 않고 범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 만약 그 부분이 범죄라면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인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외에 인정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혐의들이 있거든요. 이 사건들 여러 재판이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선고된 것들을 다 묶어보면은 하나로 잘 연결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 법원의 여러 1심 판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게 좀 관심을 모았던 게 윤 전 대통령이랑 김 씨의 그 뇌물수수, 이제 공범 혐의가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경찰로 사건을 넘겼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기 알선수재죄가 있는데요. 이 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알선 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지만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네. 공무원 아닌 사람이 범하는 범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일종의 매관매직 행위를 해서 알선수재죄를 범했다라고 보아서 수사를 했고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함께한 범죄라면 이때는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뇌물 그리고 또 이제 수뢰죄죠. 뇌물을 받은 거. 그렇죠. 이거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당시에 영부인이었습니다만 법적으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무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설령 대가성이 있어도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함께 받았다, 함께 논의했다, 또는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신분이 인정되고 그리고 공범인 김건희 씨에게도 신분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씨에게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수사 결과 현재까지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씨 사이에 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윤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추가 수사 필요하다라면서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고요. 추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전히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의 단서가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네. 그런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경찰 수사 결과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